사우스테이 팰리스코어 이번에는 해외리그 5경기를 아주 빠르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운데 공격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 타디치에게 볼을 많이 전달하고 그 볼을 이제 가비아딘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패스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우 측면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그런 공격 형태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선에 있는 미드필더와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전환 시에 상대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웨스트햄은 여름 동안 영입을 알차게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치타리토라든가 아니면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팀의 전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수비 쪽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수비의 안정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승부패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웨스트햄이 그래도 좀 영입은 알차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더 경기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웨스트햄에게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일주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저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 같아요.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에서의 대패에 후유증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크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네, 스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3백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백에서 3백으로 변형하다 보니까 이제 좌우 측면 윙백에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백에 이제 디우프 선수를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디우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스트라이커 출신이고 양쪽 윙포워드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약점을 노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우프 선수가 측면에 나왔을 때는 공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또 수비적인 면이 좀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스토크가 좀 더 수비적인 전환이라든가 수비적인 정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면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요. 그리고 지난 1라운드에서 레스터를 상대로 무려 4골을 폭발시키면서 4대3 승리했습니다. 네. 다만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2경기에서 5골이나 실점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백에 대한 안정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는 역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라카제트의 활약이 점점점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네. 코셸리가 못 나온다는 점, 그리고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 이런 네. 부분은 여전히 부담이긴 하지만 네. 아스날은 공격력을 앞세워서 스토크의 수비를 파괴할 힘이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럼 승부패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스토크가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스날이 공격력을 앞세워서 스토크를 상대로 적어도 2골 이상 넣으면서 승리할 것 같아요. 네. 스토크가 2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네. 결국 에버턴전에서 웨인 루니에게 실점했는데, 그쵸, 네. 아스날은 2선에서 전방으로 침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아스날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턴 경기입니다. 네, 저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제수스와 이제 아구에로의 공존 관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시선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에로와 제주스의 공존은 문제는 없는데 그 공존 관계에서 이제 실바가 조금 더 겹치는 성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볼 때 실바가 조금 더 볼을 소유하기보다는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곳에서 볼을 소유하고 슈팅을 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구에로나 제주스와 실바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구에로와 제주스의 공존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측면 쪽에 옵션을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면은 좀 더 풀릴 문제라 보고 있고요. 워커는 괜찮은데 왼쪽에 다닐루가 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닐루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 공간을 확보할 때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맨디가 복귀함에 따라서 얼마나 좌우 측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버턴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웨인 루니의 결승골로 네. 스토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리고 바로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봤을 때 내일 새벽에 네.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체력적인 부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에버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간격 사이에서 선수들이 오고 가면서 네.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웨인 루니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네.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제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슈나이더린이라든가 클라센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버턴은 분명히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는 체력적인 부분까지 겹쳐서 네.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승부편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 상황은 정말 불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피 시그루선이 영입은 됐지만 아직 바클리의 그런 거치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라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비야와 에스파뇰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렀을 때 이제 바샤크 셰이르와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그때 경기를 보면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작년 세비야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공격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톱이 굉장히 고립되는 문제를 많이 노출했었는데요. 이제 무리엘이라든가 나바스 그리고 놀리토 이런 공격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그 원톱을 지원할 수 있는 이선 선수들을 굉장히 추가했었고 실질적으로 양쪽 측면 사이드에서 그런 양질의 크로스라든가 아니면 좌우 측면 폭을 확보한 이후에 가운데 공격을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네, 세비야는 전력 보강을 착실히 했으니까요. 네. 자, 반면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난 시즌 임대로 와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로페스 골키퍼와 피아티를 완전 영입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해결사였죠. 맞습니다. 세리오 가르시아를 영입했고 네. 나우두와 그라네로까지 영입하면서 네. 공격 미드필더 수비 라인을 모두 강화시켰습니다. 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모레노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피아티가 도움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네. 여기에 후라도라든가 바티스탕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공격 쪽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네. 수비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그쵸. 네. 그리고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 중에서 수비가 가장 불안한데 네. 물론 보강하고자 수비 쪽을 변화를 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시즌 초반에는 조직력에서도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승부패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세비야가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세비야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홈에서는 홈깡패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세비야가 체력적인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네. 홈에서는 에스파뇰을 두들겨 패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세비야는 정말 보강을 잘했어요. 네. 네, 바르셀로나 베티스 경기입니다. 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1차전에서는 4백을 사용했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그리고 2차전 때는 3백을 썼었는데 사실 두 경기 모두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백을 썼을 때는 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5-2를 썼었는데 이제 메시가 아무래도 공을 받으러 많이 내려가게 되면 수아레스가 이제 네이마르가 없다 보니까 고립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안드레 고메스를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안드레 고메스는 정말 분위기 쇄신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적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야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사실 바르셀로나가 파울리뉴까지 이제 영입이 네.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 라인에 문제가 있었어요. 미드필더의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되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서 네이마르가 빠져나가면서 네.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메시가 플레이에 관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네. 어려워졌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또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보강을 착실히 했습니다. 네. 사실 올 시즌 베티스가 이 중하위권 부분에 있어서는 다크호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중하위권 순위를 좀 요동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영입한 선수들이 카마라사라든가 네. 테오라든가 네온, 과르다도, 바라간, 아마트 모두 라리가에서 실력이 입증된 선수들입니다. 네. 특히 공격 쪽에서의 영입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세리오 레오닌과 테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해결사 역할을 했었던 루벤 카스트로가 떠났어요. 그쵸. 이 루벤 카스트로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베티스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승부패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티스의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베티스의 무승부에는 무승부죠, 양 팀. 네. 베티스가 깜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다. 네. 저는 그 바르셀로나가 서쪽에서 빰 맞고 동쪽에서 화풀이 한다. 동쪽에서 빰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한다가요? 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여하튼 같은데. 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엘 클라시코 이 스페르코파 1, 2차전에서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마 베티스를 상대로 반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